니네 엄마가 죽는 건 하늘의 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려. 친정엄마가 뇌종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무릎 꿇고 수술비를 애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바깥일로 바쁜 애를 왜 귀찮게 하고 그러니? 시어머니까지 가세하며 며느리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갖다 바치면서 장모 수술비 3천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그리고 1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고도 당연하다는 듯 굴던 시어머니. 결국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은 상간녀와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이 여성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엄마를 잃은 그날 참고만 살던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혜경. 야근하는 남편 정우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쌌어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걱정되었거든요. 혜경은 남편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정계 진출을 꿈꾸며 밤낮 없이 뛰는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선 혜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혜경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남편 정우가 낯선 여자와 소파에 밀착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국회의원 사모님인 성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빈 와인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어요. 혜경은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느릿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혜경을 쏘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도 없이 찾아와?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우는 콧방귀를 뀌며 성자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혜경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비즈니스 하는 거 안 보여? 성자님은 내 정계 입문을 도와줄 귀한 분이야. 낮술 좀 마시면서 전략을 짠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혜경은 기가 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낮술이요? 두 사람 분위기가 절대 사업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정우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옆에 있던 성자는 여유롭게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녀는 혜경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혜경은 수치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자가 혜경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성자는 거만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혜경이 내온 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낮술이 좀 과했나 봐요. 그냥 잊어버려요. 혜경은 성자의 뻔뻔한 태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잊으라고요? 제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잊어요? 순간 성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성자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혜경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는데 너 지금 태도가 뭐야?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건방지게 굴지 말고 사과하면 공손하게 받아야지. 혜경은 물러서지 않고 성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리네요. 성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경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뱀처럼 혜경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겠니? 쓸데없이 여기저기 나불거렸다간 너나 내 신랑 앞날은 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내 남편은 정치는커녕 변호사 노릇도 못하게 돼. 혜경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자는 혜경의 어깨를 툭 치며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홀로 남겨진 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아나무인격인 태도, 1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정우는 저녁에 귀가에서도 성자의 방문을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정우는 혜경의 안색은 살피지도 않았어요. 성자님 말씀 잘 들었지? 그분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 탄탄대로야. 혜경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의 야망만 보일 뿐이었어요. 아내의 찢어진 가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혜경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요. 자신을 향한 시댁의 멸시와 굴욕을 10년째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경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복순으로부터 날카로운 호통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편 정우의 출세주를 쥐고 있다는 국회의원 3호 성자가 집으로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수는 아침 일찍부터 혜경을 닥달하며 부엌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성자 사모님 오시니까 음식 대충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갈비찜은 기본이고 나물에 잡채까지 제대로 상에 올려야 해. 알겠니? 혜경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해야 한다니요. 도마를 치는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무겁게 부엌 바닥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혜경의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자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성자가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복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성자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호들갑스럽게 환대했어요. 잠시 후 퇴근한 정우까지 합세하자 식탁 위에는 가식적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혜경은 그들에게 뜨거운 국을 나르고 빈 접시를 채우며 무색무취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머, 갈비찜이 입에 딱 맞네요. 고기가 어쩌면 이렇게 연해요? 성자가 여유롭게 고기를 씹으며 칭찬을 건네자 정우가 기다렸다는 듯 냉큼 거들었습니다. 입에 맞다니 다행입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내서 제 일 좀 잘 봐주셔야죠. 복순도 성자의 접시에 손수 나물을 얹어주며 눈물겨운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정우 정계 진출은 다 성자 손에 달린 건데 제가 극진히 모셔야죠. 세 사람이 비싼 와인을 마시며 하하호 즐거워하는 동안 혜경은 부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식탁에서 상간녀가 안방 주인 행세를 하며 대접받는 꼴을 생생하게 지켜봐야 했거든요. 가슴 속에는 시꺼먼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혜경은 묵묵히 그들이 남긴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시선은 외면한 채 오로지 성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성자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폭탄 같은 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습니다. 정우, 이번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요? 정우의 눈이 번쩍 뜨이며 아이처럼 환호했습니다. 제주도요?
아이고, 영광이죠. 성자 일정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복순이 무릎을 탁 치며 부엌 쪽의 혜경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잘 됐네. 그때 혜경이 너도 같이 가자. 가서 음식도 좀 하고 뒷바라지 좀 해. 성자 불편하지 않게 내가 옆에서 수발 들고 잔심부름하면 딱 좋겠구나. 혜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여행에 아내를 식모로 데려가 수발을 들게 하겠다는 발언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정우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당신 요리 솜씨 하나는 알아주니까 함께 가서 성자님 대접 극진히 해드려. 혜경은 모멸감에 손이 덜덜 떨려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자신을 아내가 아닌 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에 심장이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상간녀 성자는 그런 혜경을 비웃듯 쳐다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자가 돌아간 뒤에도 혜경의 고통스러운 하루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혜경에게 정우가 짜증 섞인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디야? 지금 마트에서 장 보는 게 문제야? 어머니가 지금 안방 변기 막혔다고 빨리 뚫으래. 혜경은 가슴 밑바닥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고작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나한테? 정우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혜경을 윽박질렀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야? 어머니하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빨리 와서 여행 가방이나 싸. 집에 돌아온 혜경을 기다리는 것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시어머니의 독한 잔소리뿐이었습니다. 복수는 혜경이 땀 흘리며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발로 툭 치며 타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 옷가지 같은 건 챙길 필요 없어. 거기 가서 해먹을 밑반찬이랑 양념이나 더 챙겨. 성자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니 내가 신경 바짝 써야 할 거야. 알겠니? 혜경은 묵묵히 변기를 뚫고 밤늦도록 짐을 꾸렸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차디찬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정우는 집을 나서며 혜경에게 생색을 내듯 돈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당신 좋아하는 거나 사 먹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 광경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복순이 쏜살같이 달려와 혜경의 손에서 돈을 획 낚아챘습니다. 예, 너는 애벌은 나빠지게 왜 돈을 주고 그래? 혜경아, 너는 그저 살림이나 잘해. 어디서 며느리가 돈을 챙겨? 딴 생각 품지 말고 내조나 똑바로 해라. 혜경은 텅 빈 자신의 손바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혜경이 쌓아온 희생은 한낱 먼지처럼 공중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경에게 한술 더 떠서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자님 덕분에 우리 정우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너도 덕보는 거 아니니?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자리 앉을 생각 마라. 분수껏 행동해. 혜경은 대답 없이 바닥만 닦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상한 남편인 척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가운 눈빛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무시가 혜경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혜경은 베란다 밖 어둠을 보며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이죠. 서슬 퍼런 복수의 불꽃이 혜경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끝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혜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멸시 속에서도 혜경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마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극에 달할 때 혜경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유단자로 이름을 날리던 당당했던 박혜경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주부만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의 그 강인함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로 엉망이 된 거실 한복판에서 혜경은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지금의 초라한 주부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던 20대의 박혜경. 그녀는 태권도와 유도 공인 단수를 합쳐 무려 5단이 넘는 전도유망한 유단자였습니다. 당시 혜경은 어려운 집안 형편의 보탬이 되고자 밤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유난히도 운수가 사나운 밤이었습니다. 각 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된 정우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덩치 큰 사내 셋이 정우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영업 방해입니다. 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앞치마를 풀며 다가갔습니다. 불량배들은 코웃음을 치며 혜경을 위협했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어요. 혜경은 순식간에 사내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고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불량배들을 뒤로 한 채 혜경은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정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정우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같이 호프집을 찾아와 혜경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혜경 씨, 당신의 그 당당함에 반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정우의 끈질긴 구애에 혜경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운동만 하느라 사랑을 몰랐던 혜경에게 정우는 구원자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앞길에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의 어머니인 복순의 극심한 반대였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운동선수 나부랭이를 집안에 들여? 우리 정우는 장차 정치를 할 몸이야. 너 같은 배경은 집만 될 뿐이라고. 복수는 혜경을 만날 때마다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가난한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혜경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혜경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혜경아, 우리 엄마가 저러셔도 나만 믿어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만 있으면 난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제발 내 곁에 있어줘. 혜경은 정우의 그 진심 어린 눈물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유단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지요. 결혼식 날 혜경은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총도 남편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앨범을 덮은 혜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당당했던 박혜경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구박받는 식모가 된 현실이 처참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한다던 정우는 이제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혜경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 거칠어진 손과 고된 집안일로 굽어버린 등 남편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혜경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빛바랜 사진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내 서늘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버린 남편과 나를 짓밟은 시댁 식구들. 그들에게 바친 10년의 세월을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반했던 그 강한 박혜경이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아니,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보여줄게. 혜경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혜경은 이제 그 굴레를 벗어던지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도 어둡고 차가웠어요. 혜경은 앨범 속 도복 입은 자신의 사진을 한 장 떼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장 당당했던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가는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나가기 전 혜경은 남겨진 이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비극으로 변해버린 운명적 사랑의 끝에서 혜경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디찬 복수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혜경의 낮은 숨소리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혜경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홀로 시골집을 지키던 친정엄마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경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와 예치금까지 3천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해요. 3천만 원. 10년 동안 경제권 한번 쥐어보지 못한 전업주부 혜경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회의 중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집으로 달려간 혜경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시어머니 복순과 퇴근한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대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혜경의 절박한 호소에도 복수는 먹던 포도 껍질을 뱉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3천만 원? 야, 너 미쳤니? 그게 누구 집의 이름인 줄 알아? 사돈 어른은 참 염치도 없으시지. 딸 시집 보냈으면 끝이지. 왜 자꾸 우리 집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혜경은 복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거머리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제가 평생 종처럼 일하며 갚을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뿐인 딸인데 손 한 번 못 써보고 보낼 순 없잖아요. 하지만 복수는 혜경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어디서 재수없게 눈물바람이야? 거머리 같은 집안 아니랄까봐 끝까지 발목을 잡네. 혜경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통을 남편은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여보, 당신 변호사잖아요. 그 돈 당신한테 큰 돈 아니잖아요. 나 당신 위해서 10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제발.
제발 좀 도와줘. 정우는 혜경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 지금 선거 자금 만드느라 이런 한 장이 아쉬운 상황이야. 성자님 줄 대느라 여기저기 빌린 돈이 얼만데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당신도 상황 좀 봐가면서 억지를 부려.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혜경은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성자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치면서 장모의 목숨값 3천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해서 목숨까지 구해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엄마야. 당신 장모님이라고. 혜경의 외침에 정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어쩌라고?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급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어오든가. 능력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복순도 옆에서 거들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내 앞길 막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들어와서 저녁상이나 차려.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혜경은 그날 밤 미친 사람처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댁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큰 금액 때문인지 돈을 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동안 혜경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성자와 호텔 와인바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었죠. 장모가 사경을 헤매는 시간에 사위는 상간녀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경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10년간 이어져 온 인내와 사랑, 그리고 가느다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혜경의 어머니는 끝내 수술 한 번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혜경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믿어서. 장례식장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상주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고 잠깐 들러서는 조의금 봉투 몇 개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복수는 장례식 음식이 맛이 없네, 향 냄새가 독하네 하며 투덜거리다 1시간도 안 되어 자리를 떴어요. 야, 장례식 적당히 하고 일찍 들어와서 청소해라. 복순이 던지고 간 마지막 말은 혜경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인간의 도리조차 저버린 저 악마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고요. 혜경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살기와 차디찬 분노가 들어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경은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적진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켜봐줘. 내가 그 인간들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에 입을 맞추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툭툭 내뱉던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비겁한 변명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혜경은 천천히 가방에서 검은 상복을 꺼내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상복을 입을 차례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막한 집 안에는 정우와 복순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혜경은 아주 천천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향 냄새가 아닌 달콤한 와인 향과 기름진 음식 냄새였어요. 거실 한복판에는 시어머니 복순과 남편 정우, 그리고 상간녀 성자가 둘러앉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정계 입성이 확실시되었다며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혜경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마주한 이 참혹한 광경은 혜경의 이성을 단번에 끊어놓았습니다. 혜경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더니 장식장에 진열된 고가의 와인들을 양손 가득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어머, 혜경아, 너 왔니? 마침 잘 됐다. 여기 안주 좀 더 내오고 술상 좀 봐라. 복수는 며느리의 안색은 보이지도 않는지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습니다. 성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어깨에 기대 혜경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혜경은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흔들더니 그대로 정우의 얼굴을 향해 터뜨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박혜경, 너 미쳤어?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이 샴페인으로 흠뻑 젖어버렸지만 혜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머지 와인병들의 코르크를 따서 거실 바닥에 콸콸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한 병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멈추지 못해. 복순이 기겁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혜경의 서슬 퍼런 눈빛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경은 빈 와인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포효했습니다. 한 병에 얼마냐고? 당신들이 매일같이 마시는 이 술 한 병 값이면 우리 엄마 수술할 수 있었어. 당신 장모 목숨값이 이 와인 한 병보다 못해? 사람 목숨보다 이 술이 더 소중하냐고. 정우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혜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선거 앞두고 재수없게 눈물바람하더니 이제 미치기까지 했어? 혜경은 정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유단자의 힘이 폭발하자 정우는 종이장처럼 휘청거렸어요. 미쳐? 그래,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괴물을 믿고 10년을 종처럼 산 내가 미친년이야.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 웃기지 마. 당신은 자기 가족 목숨도 돈이랑 바꾸는 쓰레기일 뿐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성자가 기가 찬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경 씨, 교양업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혜경은 성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자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 뒤로 숨어버렸어요. 혜경은 비웃음을 머금고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 수준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 여기 와 있네요. 어머니 옆에서 꼬리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드님 불륜 상대예요.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성자님이 우리 정우랑? 성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혜경은 가방에서 정우와 성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 뭉치를 거실 바닥에 뿌렸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바닥 위로 두 사람의 추잡한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둘이 호텔 드나들고 제주도 여행 계획 짜는 동안 우리 엄마는 병실에서 죽어갔어. 어머니, 이 집안 호적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불륜으로 맺어진 정계 진출, 참 대단하네요. 정우는 사색이 되어 사진을 치우려 허둥거렸습니다. 복수는 배신감과 당혹감에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경은 그들의 추태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정우, 우리 이제 끝이야. 이혼해. 이혼?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고 싶어? 정우의 협박에 혜경은 실수했습니다. 위자료? 걱정 마. 당신이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발가벗겨서 세상에 공개할 거니까. 10년 노예 생활의 대가 아주 비싸게 청구할 거야. 법대로 하자며 변호사답게 잘 준비해봐. 혜경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복순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대로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야. 혜경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돌려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부디 그 귀한 아들이랑 이상간녀랑 오순도순 만수무강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제가 아주 화려하게 닦아드릴게요. 문을 쾅 닫고 나온 혜경의 뒤로 집안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혜경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눈물은 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탈출한 혜경은 엄마의 유골함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아재 바보같이 안 살게. 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걸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들게. 혜경은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불량배들을 단숨에 제압하던 박혜경의 매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집을 뛰쳐나오던 혜경의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복순이 안방 금고 깊숙이 숨겨두고 애지중지하던 친필 비밀 장부였어요. 혜경은 지난 10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복순이 무엇을 숨기고 어디에 감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수술비 3천만 원은 아까워하던 자들이 뒤로는 수십억 원의 비리와 탈세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혜경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수첩 안에는 정우의 정계 진출을 위해 뿌려진 뇌물 목록과 복순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탈세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경은 어둠 속에서 수첩을 품에 꼭 안으며 차가운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작은 수첩 하나가 그들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거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방 금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복순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신 직전까지 갔거든요. 내 장부, 내 목숨 같은 장부가 없어졌어. 정우야, 그년이 장부를 가지고 갔나 봐. 이를 어쩌면 좋니? 복순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단번에 무너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매던 정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박혜경 그 여자가 장부 하나 들고 나갔다고 뭘 하겠어요? 그 여자는 법의 비읍자도 모르는 무식한 주부일 뿐이에요. 그거 읽을 줄이나 알겠어요? 정우는 혜경이 그저 홧김에 물건을 들고 나간 것이라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순종적인 아내가 감히 자신을 고발할 배짱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요. 그래도 정우야, 혹시라도 그게 밖으로 새나가면 내 정계 진출은 끝이야. 참. 어머니도 참 걱정도 팔자시네요. 혜경이는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벌벌 떨던 여자예요. 며칠 고생하다 보면 배고파서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장부 뺏고 조용히 이혼 서류 내밀면 끝이에요. 정우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자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며 혜경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하지만 정우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엄마를 잃은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 시각 혜경은 낡은 오피스텔에서 절친 유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혜경의 초라한 모습과 사연을 듣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어요. 혜경아, 너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지. 걱정 마. 내 대학 선배 중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의감이 대단한 분이야. 유선의 소개로 혜경이 찾아간 곳은 효성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 효성은 혜경이 내민 비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장부를 읽 내려가는 효성의 미간이 점차 깊게 패였습니다. 박혜경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용 자료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리포트예요.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효성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들이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수술비는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돈을 굴린 저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효성은 장부를 덮으며 혜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혜경을 향한 깊은 연민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아니, 넘쳐납니다. 이 장부 하나면 이정우 변호사의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도 제가 맡겠습니다. 10년 동안 받으신 정신적 고통과 노동의 대가, 그리고 어머니의 원한까지 제가 다 받아내 드릴게요. 혜경은 효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혜경은 효성과 함께 밤을 새우며 소송 전략을 짜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식하다며 자신을 비웃던 남편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혜경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단자 박혜경은 이제 주먹이 아닌 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합니다. 정우 씨,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명예와 권력, 내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뺏어줄게. 혜경은 효성이 건네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디찬 법정에서 펼쳐질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혜경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의 추악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혜경의 반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경이 제출한 비밀 장부는 정계와 법조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정우의 화려했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변호사 이정우와 그 모친의 비리 의혹을 쏟아냈어요. 정계 진출을 코앞에 두고 승승장구하던 정우의 야망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다름 아닌 상간녀 성자였습니다. 정우가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성자는 짐을 싸서 그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성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국회의원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면. 정우가 성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성자는 징그럽다는 듯 발로 툭 쳐냈습니다. 이봐요, 이정우 씨.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 더러운 장부 하나 관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워놓고 누굴 붙잡아? 나까지 엮이기 전에 당장 꺼져요. 성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웃음을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끝은 이토록 처절한 배신뿐이었지요. 한편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 복수는 사람들을 동원해 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혜경이 머무는 유선의 오피스텔 앞으로 덩치 큰 사내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혜경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혜경 씨, 조용히 우리랑 같이 가시죠. 좋게 말할 때 말 들어요. 사내들이 혜경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혜경의 눈빛이 10년 전 그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혜경은 순식간에 사내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어지는 발차기와 유도 기술에 건장한 사내 셋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당신들 주인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10년 동안 주방 기구만 잡았다고 내 몸이 굳은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착각이라고. 혜경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구경꾼이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 초췌해진 정우와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 앞에서 끝까지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내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려 했을 뿐. 그때 혜경이 인파를 해치고 정우 앞에 섰습니다. 혜경은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기자들 앞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장모가 죽든 말든 내 앞길 막지 마. 당신 친정 살리자고 내 인생 망치라는 거야 뭐야. 장내에 정우의 비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자상한 변호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정우 씨, 장모님 수술비를 거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복순 씨, 이 비밀 장부에 적힌 뇌물 목록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복수는 얼굴을 가린 채 아이고, 나 죽네.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도 혜경의 증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은 10년 동안 저를 인간이 아닌 노예로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을 쌓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정우는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저를 파멸시키려고 조작한 증거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효성 변호사가 장부의 필적 감정 결과와 추가 비리 증거들을 제출하자 정우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복수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혜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근본 없는 년아, 내가 너를 걷어줬더니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혜경은 그런 복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아니라 죗값을 받는 거예요. 재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순 역시 탈세와 비리 혐의로 전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지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추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혜경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어요. 정우는 호송차로 끌려가며 혜경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혜경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경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혜경은 하늘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제 저 인간들 다 죗값 받게 됐어. 나 잘했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던 자들은 결국 그 야망의 무게에 눌려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혜경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선과 효성 변호사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대가는 이토록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악마들의 시대는 끝이 났고 진실의 빛이 해경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며칠 뒤 최종 판결문이 해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정우와 김복순의 유죄를 인정하며 해경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지난 10년 동안 해경이 흘린 피눈물과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경은 판결문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나 이제 박혜경으로 살게. 반면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탈세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복순의 그 많던 부동산과 현금은 추징금으로 몰수당했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떵떵거리던 복순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우 역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채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에서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지요. 혜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선처 좀 해줘. 정우가 면회실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혜경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정우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라고. 지금 당신이 겪는 지옥도 하늘의 뜻이야. 평생 거기서 당신 죄를 씹으며 살아. 혜경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길가에는 넝마가 된 옷을 입은 복순이 혜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재벌 사모님이라 자부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혜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돈 조금만 빌려다오. 복순이 혜경의 구두를 붙잡으며 구걸했지만 혜경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거머리 같은 집안이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니가 거머리처럼 보이네요. 당신들이 짓밟은 우리 엄마 목숨값 5억으로도 부족해요. 남은 인생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혜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혜경을 돕느라 고생한 절친 유선과 효성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혜경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자유네. 유선이 혜경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자 옆에 있던 효성 변호사도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혜경 씨, 아니 박혜경 관장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혜경은 관장님이라는 호칭에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혜경은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체육관을 열기로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며 다시는 자신처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혜경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혹은 식모로만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히 박혜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체육관 오픈을 앞두고 혜경은 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춤에 검은 띠를 단단히 묶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죽어있던 눈빛에는 다시금 강인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혜경은 유선과 효성의 응원을 받으며 체육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혜경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혜경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성공을 꿈꾸던 이들은 처절하게 몰락했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의를 쫓은 여자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혜경은 하늘을 보며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 지켜봐줘.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혜경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혜경의 힘찬 발걸음 위로 평온한 정적이 내려앉으며 길었던 복수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얘야, 제사상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 온 가족이 모인 상 위에는 사과 한 개와 배 한 개, 황태포 한 개, 그리고 종이로 오려 붙인 음식 사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에 딱 맞춘 상차림입니다. 며느리 말에 식구들 사이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야, 이 여편네야. 어머니께서 10,000원을 주셨으면 네가 보태서 차렸어야지. 남편은 이번에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시할아버님께 정성을 다해야지. 이게 뭐야? 손희영님까지 가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10,000원을 던져주며 풍성한 상차림을 강요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15년 동안 내 몸 갈아 넣어 차린 상이 당연한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까지 참고만 살던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시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평소라면 집안 가득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미정은 앞치마를 질질 끌며 거실과 부엌을 수백 번도 더 오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 미정의 집 거실은 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제사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그 넓은 제사상은 횡하다 못해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상 위에는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그리고 황태포 딱 한 마리가 전부였거든요. 나머지 빈자리에는 생선찜, 전, 나물 같은 음식 사진들을 종이에서 오려 접시 위에 수북이 올려두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상을 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순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퇴근한 남편 재호와 시아주버니 그리고 옥순 형님까지 거실로 모여들었어요. 제사상 앞에 선 시어머니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사상 꼬락서니가 왜 이래?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옥순 형님은 기가 찬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동서, 오늘 제삿날인 거 몰랐어?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시할아버님 서운하시게 상에 종이 쪼가리를 올려두면 어떡해? 미정은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제사상 한가운데에 툭 던졌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에 딱 맞춘 정당한 상차림입니다. 순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제사 비용하라며 저한테 10,000원 던져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돈 받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재호가 참다 못해 미정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10,000원을 줬어도 내가 알아서 보태서 차려야지. 며느리 도리가 있잖아. 미정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재호는 순간 숨을 들이켜며 멈칫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15년 동안 내가 내 돈 보태고 내 몸 갈아 넣어서 차린 제사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제 나도 그렇게는 못해. 미정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새벽부터 경동시장에 다녀왔어요. 도매시장에서 발품 팔아서 과일이 제일 실하고 가격은 싼 것들만 골라온 겁니다. 식구들은 영수증에 적힌 내역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과 1개에 2,000원, 배 1개에 3,000원, 그리고 황태포 하나 5,000원. 합계 딱 10,000원 맞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어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이 불효막심한 것. 순이는 소파를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아주버니가 헛기침을 하며 엄한 표정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이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가지고 참 치사하게. 미정은 아주버님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지만 눈매는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돈 몇 푼요? 아주버님 사업 자금 대느라 우리 집 거덜날 뻔한 건 잊으셨나 봐요? 그 돈 몇 푼이 없어서 제가 시장 바닥을 헤맸습니다. 억울하면 아주버님이 고기라도 사오셨어야죠. 옥순 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미정을 쏘아봤습니다.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순종해야지. 형님은 형님이 당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면서 친구들이랑 호화 골프 여행 가신 사진 제가 다 봤거든요. 여행 가서 쓰신 돈 반값만 보태셨어도 상 위에 종이 음식은 안 올라왔을 겁니다. 거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정은 텅 빈 제사상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자신의 세월이 그 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공짜로 제 몸뚱이 바쳐서 효도 대행 안 합니다. 딱 주신 만큼 그만큼만 대접해 드릴게요.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비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원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보험사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어요. 깔끔한 일 처리와 남다른 수완으로 입사 3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넘보던 촉망받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남편 재호와 결혼하면서 미정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어요.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기운이 꺾이는 법이야. 당신은 이제 내조에만 전념해. 재호는 결혼하자마자 미정의 커리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 역시 틈만 나면 미정을 압박했지요. 결국 미정은 눈물을 머금고 그토록 아끼던 사원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식구들의 아침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미정이 차려낸 밥상 앞에서는 늘 타박뿐이었어요. 간이 왜 이래?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길래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음식에 정성이 없어. 정성을 담아서 했어야지. 재호는 형인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거의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이 정당한 의견을 내놓아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무시와 비난뿐이었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형님이랑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왜 자꾸 토를 달아? 미정의 말은 사사건건 틀린 것이 되었고 재호의 고집은 늘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정의 속을 더 긁어놓았어요. 미정아,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참 복 터진 줄 알아라. 재호같이 효심 깊은 남편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참고 희생해야지.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미정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에 발린 소리로 미정의 고열을 짜냈어요. 야야, 미정아. 내 형님은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는 큰 살림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아니냐. 손 빠르고 야무진 내가 이번에도 고생 좀 해라. 어쩌겠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해야지. 그럴 때마다 미정은 혼자서 수십 명분의 음식을 하고 설거지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잠시 소파에 기대기라도 하면 재호의 호통이 날아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가서 과일이라도 좀 더 깎아와. 사실 형님은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죠. 참석하지 않은 날은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아주버님과 아이들은 누가 시켰는지 형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떠벌리며 들어왔었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웃음꽃을 피우며 대접받기 바빴지요. 재호는 그런 형수를 보며 우리 형수님은 참 품위가 있으셔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땀범벅이 된 미정에게는 꼴이 그게 뭐냐며 혀를 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궁상 맞아? 형수님 좀 본받아봐. 여자가 좀 우아한 맛이 있어야지. 미정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고객들에게 신뢰받으며 당당하게 브리핑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미정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살림을 뒤졌어요. 냉장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핀잔을 주는 건 일상이었지요. 어휴, 이거 산 반찬 아니냐?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남편 건강은 안중에도 없지? 내 형님은 아주버님 위해서 보약까지 직접 다린다더라.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린다는 보약은 사실 유명한 한의원에서 비싼 돈 주고 배달시킨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정을 질투 많은 못된 여자로 몰아세울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미쳤었지. 효도가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을 믿다니. 미정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미줄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비열한 폭력 앞에서 미정은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미정은 거실 바닥을 닦고 밀린 빨래를 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든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채무 독촉장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미정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뒤에 붙은 수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였거든요. 손을 벌벌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미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사업 자금 대출에 미정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류가 접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보증을 섰다니? 미정은 즉시 남편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재호는 회의 중이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재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정은 독촉장을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재호는 독촉장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보증 섰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재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보증이라니 내가 미쳤어? 모른다고? 여기 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잖아. 내 서랍 속에 있던 인감이랑 신분증. 당신 말고 누가 손을 대? 미정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재호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시아주버니와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시아주버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딴청을 피웠고 시어머니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미정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아주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명의로 보증 서신 거 맞죠? 여기 독촉장까지 날아왔잖아요. 미정의 물음에 시아주버니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회피했어요. 재수씨, 나도 참 당황스럽네. 내가 사업이 좀 힘들긴 해도 재수씨 명의를 빌리다니요. 그쪽 금융권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착오요? 서류에 제가 하지 않은 사인과 신분증 복사본이 있는데 이게 착오라고요? 당신들 정말 이럴 거예요? 미정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시댁 식구들이 한패가 되어 발뺌하는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 순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적당히 좀 해라. 어디서 신성한 제삿날 앞두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망신이라뇨? 지금 제 명의로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니까요. 순이는 코웃음을 치며 미정의 어깨를 밀쳤어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보증 좀 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난리법석이야? 아주버님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어디서 감히 남편을 범죄자 취급하고 아주버님을 도둑놈으로 몰아세워.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요. 그러자 재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실망이다. 우리 형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 명의를 사용하겠어? 그리고 내가 안 했다니까 왜 자꾸 나를 범인으로 몰아? 당신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가 미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호는 미정의 눈을 피하며 슬그머니 시아주버니 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시아주버니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재수씨가 오해하는 게 억울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사업이 안정되면 금방 갚을 겁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시죠. 마음 불편하다고 얼굴에 그대로 표시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때 형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서, 아주버님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거 안 보여?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 순이는 기세를 몰아 미정을 더 윽박질렀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 일로 입 뻥긋하기만 해봐라.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이번 제사
내가 정성껏 차려서 액땜해라. 알았어? 식구들은 승리자라도 된 듯 미정을 내버려 둔 채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독촉장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 주신 만큼 돌려줄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미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이제 서슬퍼런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달력에 적힌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은 이 지옥 같은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미정만의 심판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채무 독촉장 사건으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에 밤잠을 설쳤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시할아버지 제삿날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이는 예고도 없이 미정의 집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순이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더니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개에게 먹이를 주듯 식탁 위로 그 돈을 툭 던졌어요. 자, 이거 받아라. 이번 제사상 비용이다. 미정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만원짜리 한 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 시댁 제사상은 생선과 고기를 다른 집보다 많이 준비하고 과일까지 하면 못해도 50만 원은 훌쩍 넘게 들었거든요. 미정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만원으로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순이는 당연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돈이 남을까봐 걱정되니? 요즘 물가가 비싸다지만 며느리가 발품 팔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풍성하게 차릴 수 있어. 너는 보험사 다닐 때 수완좋기로 소문났다며? 그 실력 발휘 좀 해봐라. 미정은 부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물가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어요? 만원으로는 좋은 과일은 한 개만 사도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형님도 좀 오셔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이는 상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누구한테 오게 하라 말아야? 아주버님 큰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 거 몰라? 내 형님은 품위 있게 내조나 하면 되는 거고 몸 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각자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지.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동안 들어온 그 내조라는 핑계가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찔렀거든요. 순이는 미정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재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그 정도 값은 해야지. 이번 제사상에 소고기랑 생선 부실하게 올라오기만 해봐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순이가 폭풍처럼 잔소리를 쏟아내고 집을 나간 뒤 미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무심코 핸드폰을 들어 SNS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 제일 상단에 형님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사진 속 형님은 화사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푸른 잔디 위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게시물 아래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럭셔리 골프 여행, 남편 내조하느라 쌓인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고 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호화로운 호텔 식사 사진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다고?
내조하느라 손 하나 까딱 못한다더니 미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그 고귀한 내조의 실체가 고작 골프 여행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재호는 미정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도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섭다. 왜 남의 뒤를 캐고 다녀? 형수님이 골프 좀 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야겠어? 그리고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형수님은 남편을 위해서 골프 내조를 하고 있는 거야. 뭘 좀 알고 떠들어. 입만 열면 무식한 말만 하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는 형수가 바빠서 제사 못 온다는데 그 형수는 지금 제사상 모실 돈은 없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야? 재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어쨌든 우리 형님 기 살려주는 게 우리 도리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상이나 잘 차려. 괜히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미정은 그저 마음껏 부려먹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집안의 가족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차려줄게. 아주 잊지 못할 제사상을 말이야. 미정은 식탁 위에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돈을 빤히 쳐다보던 미정의 눈빛은 이제 슬픔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서늘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음날 새벽같이 경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000원이라는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사과와 배를 골라냈어요. 그리고 남은 자리를 채울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미정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도 바보 같은 아내도 아니었어요. 이제 미정은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욕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미정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구들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미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제사상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어머니 순이는 10,000원권 한 장에 맞춰진 초라한 제사상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황태포 1마리. 그 옆으로 미정이 오려붙인 갈비찜과 생선찜 종이 사진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이게 지금 조상님 앞에 내놓을 상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순이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 안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제사상 한복판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골프장에서 파한대소하는 사진과 미정의 명의로 된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치우긴 뭘 치워요. 이게 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의 결과물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형님이 아주버님 내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순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정의 팔을 낚아챘어요. 동서,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남의 SNS를 훔쳐보고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 형님, 명예훼손요? 제 명예 도용해서
억대 보증 세운 건 형사처벌 감인 건 아시죠? 아주버님 사업 자금이라면서요? 근데 그 돈으로 골프 여행 다니니까 좋으셨어요? 미정의 날카로운 반격에 시아주버니가 얼굴이 벌개져서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아무리 막대 먹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없이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손아랫동서가 형님한테 대들어. 그까짓 보증 좀 섰다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오늘 아주 끝을 보자는 겁니까? 네, 끝을 보려고요. 15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제 인생까지 담보 잡아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세요? 어머니, 아주버님 사업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그런데 제 명의로 빚 독촉장 날아온 건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순이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천박하게 돈 이야기를 꺼내.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재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입 닥치고 상이나 차릴 것이지.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는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당신이 내 신분증 훔쳐서 아주버님 준 거 맞잖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사과하라고 해. 그럼 나 당신 한 번은 더 믿어볼게. 미정의 절박한 요구에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정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그만 좀 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냐? 형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가족끼리 보증 좀 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제삿날에 이 난리를 피워. 당신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뭐? 당신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어머니 말이 맞아. 어디서 감히 형님한테 대들고 어머니를 욕보여?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재호는 오히려 미정의 어깨를 밀치며 시아주버니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15년의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의 미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지요. 미정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재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서 보내.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재호가 당황해서 서류를 집어들자 미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명예 도용이랑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내 신분증 넘겨준 재호 당신도 공범으로 넣을 거야. 우리 법정에서 보자고. 순이는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시아주버니는 폭언을 퍼부으며 미정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어요.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개처럼 일해준가? 이제부터 법대로 따져서 다 받아낼 줄 알아. 어머니가 주신 10,000원 잘 간직하세요. 그게 제가 이 집에 드리는 마지막 예의니까요.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식구들의 고함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미정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미정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미정의 손에 든 것은 이혼 서류와 억대 보증 빚이 적힌 독촉장뿐이었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의 대가가 고작 빚더미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릴 법도 했지요. 하지만 미정은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두끈을 단단히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푸석해진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듯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미정은 15년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냈어요. 촉망받던 보험 설계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실력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녀는 곧장 옛 동료들이 있는 보험사 지점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시작해야만 해요. 미정의 눈빛은 절박함을 넘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재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걸어와 미정을 비웃으며 비수를 꽂았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5년이나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편네가 무슨 보험을 팔겠다고 그래. 창피하니까 당장 그만둬. 금방 망해서 나한테 빌려올 거 다 아니까. 순이 역시 형님과 함께 미정의 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야야 미정아. 내가 무슨 보험 여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살림이나 하던 손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너 그러다 길바닥 나앉는 건 시간 문제야. 내 형님처럼 품위 있게 살 생각은 못하고 참 천박하기도 하지. 형님은 옆에서 깔깔거리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고생을 좀 해봐야 집 귀한 줄 알죠. 동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들어와. 아주버님이 이번 사업만 대박나면 그 빚쯤이야 금방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할까? 그들의 비웃음은 미정에게 오히려 기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15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쌓아온 그 지독한 인내심을 영업 현장에 쏟아부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찾아가고 과거 고객들의 명단을 일일이 뒤져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믿고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거절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미정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아픈 말은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특유의 성실함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조금씩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미정의 실적은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반면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미정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공장은 멈췄고 거래처들은 대금을 독촉하며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큰아들에게 바쳤어요. 형님, 정말 이 돈이면 되는 거죠? 저 이번에 적금까지 다 깼어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정말 길바닥이에요. 재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시아주버니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형이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니까. 어머니, 돈 더 없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옥순이랑 다 같이 호강시켜드린다니까요. 순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집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미정이 그 독한 년이 우리를 버렸어도 나는 너만 믿는다. 재호야, 너도 형 좀 더 도와라. 재호는 형을 신처럼 모시던 습성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지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정을 욕하며 위안을 삼았어요.
어느덧 미정은 지점 내에서 재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억대 연봉을 바라보는 우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빚을 하나둘 갚아나갈 때마다 미정은 일기장에 줄을 그으며 다짐했어요. 당신들이 그랬지? 내가 망할 거라고. 이제 똑똑히 지켜봐. 누가 진짜 망하게 되는지. 미정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인내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미정은 그 칼날을 휘두를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댁의 비명소리가 들려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미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 보험 설계사로서 승승장구하며 업계의 전설로 거듭나는 동안 시댁의 가세는 무서운 속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큰 소리치던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나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순이와 재호는 끝까지 한탕을 노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아주버니의 지인이 소개했다는 다단계 사기에 휘말려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다단계 업체는 야반도주를 했고 투자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한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의 번듯한 사무실 앞으로 꾀재재한 행색의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호, 그리고 형님이었어요. 왕년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로 미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정아, 야야 미정아, 나 좀 보자.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미정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형님은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눈물 콧물을 짜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예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정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 나가고 나서 집안이 아주 망조가 들었어. 아주버님 사업도 망하고 재호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래도 내가 남편 덕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가당키나 했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5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요. 아주버님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면서요? 옆에 서 있던 재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당신 지금 돈도 많이 번다며. 제발 그 빚 좀 어떻게 해결해줘. 재호의 말에 미정은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 내 신분증 훔쳐서 보증 세우고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을 팔아?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었어.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미정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동서, 제발.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온대. 나 골프 여행 다닌 거 미안해. 내가 동서를 생각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형님, 돌려줄 돈이나 있으세요? 아, 골프채는 남아있겠네요. 그거 팔아서 이자라도 갚으시지 그래요? 남편 내조하느라 바쁘다더니 이제는 구걸하러 다니느라 바쁘시겠어요.
순이는 미정의 단호한 태도에 갑자기 돌변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귀신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빌면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천벌 받는다. 천벌요? 어머니, 천벌은 지금 그쪽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10,000원 던져주면서 제사상 차리라고 하셨죠? 여기 보세요. 미정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10,000원권 수십 장이 허공에 흩뿌려졌어요. 이거 가져가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대단한 제사상이나 실컷 차려 드세요. 아, 참. 이 돈은 제가 아주버님이랑 당신 고소한 거 합의금으로는 절대 안 쓸 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고소라니? 미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재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법대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징역이든 벌금이든 받게 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실 텐데 걱정이네요. 미정은 호출배를 눌러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발로 직접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순이는 악담을 퍼부었고 재호는 비굴하게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15년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은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객의 계약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화려한 성공과 정의로운 응징. 이것이 바로 미정이 15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당당한 보험 영업왕이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이 미정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커다란 강당, 수백 명의 설계사가 숨을 죽인 채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한 미소를 머금은 미정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한 설계사를 넘어 한 지점을 책임지는 영업소장이자 업계의 전설적인 강연자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죠?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보험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강연장 뒤편 스크린에는 그녀가 걸어온 고단했던 15년의 세월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재기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이 정해준 가격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10,000원짜리 제사상에 내 인생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제대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미정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그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와 탁 트인 하늘을 향해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미정의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 글을 써내려간 저의 실제 경험과 뼈아픈 눈물,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온 처절한 극복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사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꾼 소중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미정의 가방 안에는 독촉장 대신 수많은 고객의 꿈과 약속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불리며 이름조차 잊혔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어요. 그녀는 퇴근길에 스스로를 위해 예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미정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비치는 미정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낸 여자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지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미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온한 미소를 띠며 미정은 내일이라는 희망을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